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AI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해선 최선을 위해서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였다고 자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설 중간중간 박수를 보내면서 호응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 탄압 야당 말살로 규정하면서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만나서 이제 막 시작된 예산 정국과 쟁점 법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정부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단속에 나섭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는 손변희 정혜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기자 대 기자입니다.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정치 토크 지금부터 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 위급 상황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시정연설의 상당한 분량으로 에이펙 성과 이제 자평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열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해서 경제 불확실성 완화했다.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 관세 확보했다. 이렇게 성과를 이제 내세웠는데 박찬수 대기자님 이번 관세 협상 성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선방을 했다라고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네네. 가장 중요했던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져 갖고 우리 자동차 산업이 워낙 국내에 연관 산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고 또 반도체도 대만보다 높지 않은 수준으로 세율을 관세를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조금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죠. 대만과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네네. 어쨌든 대만이 우리의 경쟁 수출국이니까 대만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우리한테 크게 나쁘지 않은 거고 다만 이제 철강 부문에서는 고율의 관세가 유지됐기 때문에 철강 산업은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반세기 넘게 어떤 세계를 운영해온 패권 국가 아닙니까? 네. 세계의 경찰이라고 불렸던 건데 그 경찰이 요즘 와갖고는 그 자기 총을 꺼내 들고서 지나가는 시민을 협박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심지어는 동맹을. 예, 동맹한테도. 네. 그럼 여기 이게 이제 잘못된 일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목숨을 이제 걸고서 저항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경찰이 백주대한테 총을 들이대고 돈 내놓으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돈을 최소한으로 주고서 끝내는 게 좋은 건지 우리는 이제 후자를 택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전자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후자를 택해서 가는 게 세계 모든 나라의 현재 행보고 우리도 네. 어쩔 수 없는 행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쨌든 미국에 뜯긴 거는 많지만 최대한 이렇게 적게 선방을 해서 적게 뜯기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라고 네. 봅니다. 선방했다. 일단 위원님. 미국이 날강도가 된 건 맞아요. 네. 날강도가 돼가지고 미국보다 힘 약한 동맹국, 특히 한국하고 일본 네. 안보 무임승차를 해온 대표적인 두 동생들이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돈 뜯어내는
일진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 점이 굉장히 저는 그 미국한테 유감이고요. 네네. 그 날강도에 맞서서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되는 우리 정부의 고충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저는 뭐 딴 거보다도 일단 지금 제일 울상이었던 게 자동차 업계였어요. 제가 자동차 업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8월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저한테 그래요. 보통 정상회담 끝나면은 그 통상교섭본부의 무역투자실장 네. 요 사람이 그 대기업들 특히 자동차 이런 데는 다 결과를 얘기해 준대요. 그래야지 이제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전혀 브리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지도 못한대요. 브리핑을 전화가 안 온다는 얘기는 전화 걸어도 봤자 쫑크만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얼마 전까지 계속되었는데 어쨌든 이거를 일본과 같은 수준의 네. 그런 관세를 이제 내려갖고 막았다. 이거는 저는 평가합니다. 정의선 회장이 큰 네. 빚을 졌다. 뭐 이런 그래서 얘기도 저는 하고. 바로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네. 오죽 답답했으면 저한테 전화가 안 와서 미치겠는데 전화도 못 겁니다. 저 위원님 이러더라고요. 그 대관 하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정의선 저 회장이 이제 울먹이며 그랬다. 요거는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 대목이고요. 뭐 그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우선 결국 200억 달러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맥시멈까지 결국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준 거예요. 우리는 150억 불 이상 감당 어렵다. 저쪽은 250억 불까지 니는 낼 수 있지 않아. 하다가 이제 중간선 되게 갔다는 네네. 얘기인데 200억 불이라면 그야말로 쥐어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제 지금 그 포텐셜로 이걸 정말 미국에 매년 200억 불 그야말로 현금 박아라는 건데 이게 과연 정말 가능할까? 가능하겠더라도 그러고 나서 우리 정말 기진맥진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 있고요. 이거에 대한 안심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결국 기업을 그러면 좀 잘 보살펴 줘야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또 반대로 이제 내놓는 법안들은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게 굉장히 많고 네. 또 그다음에 기업 제품값을 올리기 십상인 뭐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기조도 보여요. 이런 것부터 정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이야기는 오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결국 5대5 수익 배분인데 이거야말로 날강도입니다. 지금 세상에 200억 불을 매년 박아주는데 세상의 수익 구조로 5대5 이거 물론 날강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더 수익 배율에서 조금 우리가 더 좀 우리 그 손해를 좀 줄이는 그런 방식이 없었겠느냐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이상해요. 1,500억 달러 조선업 뭐 협력이라는데 이게 네네. 도대체 뭔지 이게 지금 조선업계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자기네들도 모르겠대. 이거 그 조선업계가 가서 거기 돈을 박으라는 이야기인지 이러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사실상 이것도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매년 200억 불씩 현금 박아라고 미국이 또 그렇게 지금 이것도 매년 150억 불을 조선업계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닌지 네. 이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좀 명쾌하게 네. 좀 밝혀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네. 자, 핵추진 잠수함 이제 언급 이게 가장 정상회담 기간 중에 가장, 눈에 띄었는데 예. 그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자주국방 우리의 국방비를 늘리는 거 이건 미국의 구미에 맞는 건데 또 우리가 또 자주국방 뭐 길게 이제 연결하면 전작권 회수까지도 예. 연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박찬수 대기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자주국방이라는 표현보다는 부국강병. 부국강병. 부국강병은 분명히 맞는 정책이다. 네네. 근데 과연 이게 자주국방이냐에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게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때 아닙니까? 네. 그때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6.12 계획이라는 그때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불렀는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보고하니까 노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건데 그때 노 대통령 생각으로는 그때는 워낙 이제 동북아 균형자론도 얘기하고 네. 자주국방을 굉장히 많이 얘기할 때라서 그리고 제주 가령 강정마을에 우리가 해군기지도 건설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이제 못했었는데 그때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해군력을 키워갖고 미국과 중국과는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해역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 그런 자주국방의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처음 그 시도됐던 거는 분명히 맞는데 지금 그럼 그 핵추진 잠수함을 시도하면은 이것이 자주국방이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중 간에 굉장히 군사적 긴장 갈등이 네.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을 또 언급도 했어요. 예, 중국 북한의 이제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서 네네. 필요하다는 언급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안보 체계, 해군 역량 체계에 우리가 좀 편입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단 말입니다. 네네. 다만 이제 크게 보면은 어쨌든 에너지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함으로써 일단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기 네. 때문에 우라늄 농축 기술을 우리 나름대로 습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함으로써 사용 핵 연료봉 재처리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가짐으로써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완전히 완성된 기술 체계를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분명히 크게 네. 진전된 것은 프로그레스한 것은 맞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 의원님. 네, 아주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럴까 보수 정부에서도 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핵점에 대한 동의를 미국한테 얻어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땐 진보 진영 분들이 당황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놓고 저 시진핑 만나기 직전에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국 얘기했잖아요. 중국을 네. 추적하는 데 이거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진보 진영 외교안보 담당자들 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왜 해? 이러면서 막 투덜대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편들던 분들이 그날은 왜 이 얘기를 굳이 시진핑 만나기 전에 굳이 해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그 발언에 불만을 오히려 표시하는 게 진보 진영 분들이었는데 그건 역설적으로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서는 초당파적으로 대응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굉장히 이제 그 부분은 노무현 이제 대통령의 해군 기지 건설처럼. 그럼요. 그리고 예. 그 해군 기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네. 그 제주도에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진보 진영이 싫어하는 일본도 견제가 얼마든지 돼요. 일본 아시다시피 규슈에서 얼마 안 떨어진 게 제주도잖아요. 네. 일본의 해양 활동도 다 들여다볼 수 있고요. 중국이 서해에서 그 대만 쪽으로 내려갈 때 그것도 네. 다 볼 수 있고 또 북한도 당연히 통제되고 심지어 러시아도요. 그 대한해협을 건너서 여러 가지로 또 해역 활동할 때 다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천혜의 군사 요새예요. 네. 거기다가 하는 게 정말 우리나라 글로벌 외교 완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저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굉장히 그것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안보 역량을 그렇게 스스로 올가매는 그런 행동들을 왜 진보 진영이 하면서 같은 편 대통령이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까지 반대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쨌든 이제 큰 틀에서는 이게 좋은데 문제는 강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또 보란 듯이 받아버렸어요. 동의한다, 승인한다 이래놓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필리 조선소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정부가 아직 합의된 내용 아니다고 진화할 정도로 이게 큽니다. 필리 조선소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잠수함 못 만듭니다. 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설비만 한 10년 걸려요. 그렇다면서요. 지금 우리 회군이 최소한 5년 이상. 우리 해군이 보고했어요. 우리 2030년대 우리 기술과 우리 시설에서 만들면 10년 안에 만든다고 대통령한테 보고했습니다. 오늘 나왔어요. 트럼프가 모르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모르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큰 틀에서는 뭡니까? 생각이 뭐예요? 한국 허락해 주되 결국 돈은 우리가 벌겠다. 우리 조선소에서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기술도 메이드 인 USA 저작권 있는 기술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기술 갖고도 한국이 부품 바꿀 때마다 올가 먹겠다. 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이 아시다시피 체코 지금 했을 때 왜 문제가 됐습니까? 웨스팅하우스 저작권 때문에 문제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술이 개발이 돼 있어도 미국하고 합작하는 형식이 되는 순간 네. 기술 저작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큰일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강론에서 더 우리가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AI 인공지능 예산이다. 이 부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젠슨 황이 우리나라 이재용, 정의선 이런 분들하고 AI 동맹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맺은 그 타이밍도 있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 고속도로. 자, 이 정부는 인공지능 시대 고속도로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찬호 의원님부터 먼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적절하다고 보세요? 시적절하죠. 이 인공지능이 사실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이제 가장 인공지능에 앞서가는 이유는 기술 개발도 열심히 했지만 독재 국가다 보니까 국민 안면 정보까지 다 안면을 그냥 몰수하고 다 흡수해가지고 누가 걸어다니는지만 보고도 다 정보를 캐낼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이러한 쉽게 말하면은 제작 여건에 있어서의 격차 때문에 AI가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앞으로 AI가 이제 전 세계를 모든 부분에서 지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듣다 보니까 네. 중국의 기술력과 공안 체제가 결합된 뭉쳤군요. 거죠. 그럼요. 그게 AI예요. 그러니까 인공이라는 그 공자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공산 독재에서나 가능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인데 이것 때문에 정말 앞으로 정말 저는 미국이 지금 가장 중국에 두려워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여건상의 그러니까는 의도하지 않은 유리함. 이런 것을 가지고 네. 그 미국이나 이 서방 국가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마구 치고 들어가서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형님격이었던 나라가 일진처럼 지금 등을 치는 이유도 네. 우리 중국과 싸움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방향 잘 잡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론으로 가면 결국 네. 이것도 반도체고 결국 그 전력은 원자력이라든가 효율이 좋은 거여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아무리 이거 돈 투입해도 이게 생산성이 떨어져서 전력이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전력이 2배, 3배가 아니라 10배 들어간다는데 네. 이거 태양열 무슨 풍력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지금 원자력이나 전력을 최대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계속 유지, 확보, 발전시켜야지 되는데 이 행보가 또 다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AI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대통령이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에너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그렇죠. 필요하다. 박찬수 대기자님. 예, 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오늘 강찬호 위원이 뭐 맞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제가 총론은 찬성하면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아니 지금은 일단 총론이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 협상을 끝냈으니까 총론이 중요한 거 강론은 앞으로 이제 정부가 해 나가야죠. 네.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간 기업들도 이제 같이 해 나가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오늘 이재명 대통령 그 국회의원사에서 가장 키워드 하면 AI 고속도로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정보고속도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때 AI 고속도로 성공적으로 깐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30년 동안 경제를 다시 이렇게 재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AI 예산이 이번에 보면 한 10조 정도 되는데 이건 네. 뭐 많다면 많을 수 있죠. 작년에 3조 3천억보다는 한 3배 정도 늘어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많은 숫자 아니거든요. 결국 이 10조라는 그 예산은 정부에서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AI 산업을 발전시키는 어떤 불씨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결국은 이제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고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죠. 네. 이건 즉 민간의 AI 생태가 앞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앞으로 이제 강론인데 이 강론은 사실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문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야당이 이런 부분들에서 자꾸 그 문제 제기하고 발목을 걸 게 아니라 진짜 뭐가 이렇게 성공을 위해선 중요한 부분인가를 같이 논의하면서 국정을 같이 해나가는 자세를 가지는 게 강론에서의 성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좀 전에 제가 한 말은 거의 그동안 틀린 말만 해왔는데 오늘 웬일로 맞는 말을 하느냐라는 뜻인 것 같아서 심히 아니, 뭐 그런 말씀은 그런 건 아닌 것 농담입니다. 같고요. 농담이고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당이 발목을 잡아요. 좀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강론이라 근데 강론이 아닙니다. 이미 총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 에너지를요. 이거를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소관하던 영역을 기후환경부 쪽에 갖다 놨잖아요. 이거 뭡니까? 에너지 문제를 환경에 연계시키고 환경 논리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거라 한 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딴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여당의 산자위원들이 상임위원들이 다 반대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그 여당 지도부가 정부가 정말 제대로 AI나 그밖에 발전시키겠다는 거를 회방 놓는 거죠. 그 저는 지금 에너지부 빨리 다시 산업통상부로 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정부 여당의 실책이에요. 내년 예산안 지난해보다 올해보다 8% 늘린 728조 원 규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확장 재정 펼치고 있고요. 뭐 야당에서는 뭐 현금성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경계하고 있는데 박찬수 대기자님 보시기에 가장 뭐 충돌할 수 있는 지점 어떤 지점이라고 보세요? 뭐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농어촌 네. 기본소득 등 어쨌든 정부가 지금 그 우리가 굉장히 저성장인데 이 성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많이 투입해 갖고서 어쨌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정부의 목표고 네. 입장인데 이것이 야당에서는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행정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이 점이 이번 그 국회 예산심사에서는 가장 양쪽이 이렇게 맞붙을 참여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심성 뭐 현금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짜지 않았겠냐 이게 야당을 의심하고 있거든요. 강찬호 의원님은 이번 예산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선거 앞둔 모든 정권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그런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야당은 또 그러니까 당연히 또 거기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건 뭐 어차피 늘 발생하는 상황이라 특별히 상수예요. 상수죠. 네. 아니 어느 여당이 세상에 그 본인들이 정권도 갖고 있고 예산권도 갖고 있는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돈이라도 써가지고 뭔가 여당 지지율을 안 올리고 싶겠어요. 그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다만 도를 넘고 법을 어기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R&D 지출 이런 것도 네. 사실은 그 석박사 과정에 있는 이런 분들 임금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R&D 지출 높인 것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적은데. 저는 그거 본질적으로 뭐냐면 근데 네. 선거 때문에 그러기도 할 것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옛날부터 이런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거 경기도지사나 이럴 때부터 되게 좋아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이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국가 전체 물가 경제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경기도나 성남시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지금 늘어가지고 돈값이 확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걸 그래서 얘기하면서 뭐 출연료 얘기도 하다 보니까 그 저 뭐냐 이 저 걱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내가 실수했구나 해갖고 지금 그랬는데 지금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왜요? 돈이 지금 막 풀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을 하면은 더 하여간 돈이 오르고 돈이 풀리고 그 물가만 오르고 결정적으로 뭡니까? 이 정부가 제일 걱정하는 부동산이 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10.15 조치 이전에 이미 이재명 정부가 한 4번인가 부동산 조치를 했는데 왜 계속 올랐겠어요? 그 사이에 그 상품권도 풀었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이 정부가 제일 막고 싶은 부동산 값 폭증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자제를 해야 된다. 부동산과 폭등이 상품권을 풀었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보는 건 제가 강사님한테 처음 듣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이렇게 좀 비약 논리에 비약 같고요. 물가 전반을 오른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 시정 연설 중에 민주당 여러 차례 박수로 호응했지만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대장동 사건 관련자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수뇌부에 승낙이 있었다고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국민들도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면 국민들께서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옵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박찬수 대기자님, 예. 이게 이제 아무래도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 이거에 대한 반응인데 한편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 어떤 민생의 최일선인 예산 문제를 다루는데 정치적 불편한 상황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 이거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1야당을 이거 뭐 거의 없애버리려고 덤비는데 그래도 한참 때려놓고 야 와서 같이 협치해야지, 이거는 무리 아니냐, 이런 또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뭐 양쪽은 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네. 대통령에 대한 국회에서의 항의 시위, 침묵 시위 같은 거는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예전에 여러 번 있었고, 그런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당 차원에서 보이콧한 거는 아마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민주당이 그 당시 검찰 수사를 이유로 해갖고 그게 아마 첫 시정연설이었을 첫 시정연설 거예요. 보이콧이었을 거고, 그리고 이번이 2번째인 거죠. 근데 미국에서도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그 의회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연설하러 갔을 때 민주당 의원 60명이 항의해갖고 불참한 적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당 차원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당원 전체가 이렇게 국회에 안 들어가고 그런 일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의원 개개인이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거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개개인이 사실은 개별적인 입법기관인데 너무 이렇게 당에 얽매여 있고 당론에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당 전체가 아예 국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거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현상도 아니고 국민이 보기에 좋은 모습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핵심은 이제 그거 같습니다. 얘기했듯이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의 그 12.3 내란 당시에 어떤 행동을 갖고서 특검이 이제 구속영장을 친 거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인데, 핵심은 그럼 그거죠. 추경호 전 그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했던 그 행동이 과연 그 내란의 국회의 그 내란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작용을 했느냐라는 거를 그 법원이 이제 밝혀내면 되는 것이죠. 그게 핵심이고, 거기에 만약 그렇다면은 뭐 추경호는 거기에 대한 어떤 사법적 처리뿐만 아니라 정책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을 갖고서 다퉈야 되는 건 어째 사법적으로 이렇게 다퉈야 되는 문제지. 왜냐하면 내란을 갖고서 자꾸 정치적으로 이거를 어떤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번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건 너무 이렇게 나간 거다. 아까 강론 자꾸 얘기하는데, 강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된다고 대통령이 자꾸 싸울 게 아니라 여야가 진짜 강론 성공. 강론의 부메랑?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강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작은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네, 강찬호 위원님. 일단 뭐 민주당도 바로 3년 전에 민주당은 이번에 저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은 두 네. 번째고 역대 최초로 그렇게 지금 박찬수 의원께서도 비판에 맞지 않으시는 당 차원에서 그렇게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다 무조건 오늘 연설 보이콧하자. 네. 그렇게 한 거. 그게 이제 우선 민주당이 우선 그야말로 퍼스트 팽견을 하신 점에서 민주당은 오늘 그 저 국민의힘을 보이콧했다는 걸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고 뭐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이렇게 지금 언론인으로서 양당 다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마라. 뭐 이 네. 정도 이제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저 뭐냐 그 강론에 또 들어가서 저 뭐죠 그 포인트가 이제 보이콧하는 이유가 결국 그 이제 구속영장 친 것인데 추경호 원내대표 네네. 그 3년 전 보이콧 할 때도 바로 그것 때문에 했어요. 그때도 똑같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재명 당시는 의원인가요? 대표인가? 대표가 네. 대표. 약간 그분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또 당사 압수수색 등 어쨌든 그때도 다 적법 절차에 따른 그 수사예요. 이것도 지금 적법 절차에 따라서 아마 저 뭐냐 그 구속영장 쳤다고 특검은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다 그럼 법 논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또 똑같이 박찬수 의원의 말씀대로 그것은 뭐 판사나 이런 저 뭐냐 그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정쟁화하여 그 보이콧을 했다 그게 문제가 된다 하면 민주당부터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결국 지금 이제 구속영장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걸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는데 오늘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예.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예요.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하고 대척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반응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 진영 쪽에 물어봤어요. 근데 오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이게 아직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데다가 그래서 일단 코멘트를 안 하겠다. 입장이 없다. 일단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후 들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직접 입장을 냈어요. 뭐라 적법 절차상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가 잘못된 거라고요? 특검에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구속영장 청구가 잘못된 거다. 거라는 겁니다. 구속영장 적법 원칙 따라서 이건 기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각이 돼야 된다. 기각이 돼야 된다는 쉽게 말하면 이것이 예. 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데 그런데 단지 결국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나 그 따르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던 이유만으로 구속돼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수사 결과를 볼 때에 추경호 의원 등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 예. 있는 거 그렇게 없는 거 했어요. 다 침소 봉대해서 다 흘리고 이런 특검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은 이게 정말 우리가 모르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다.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이거는 기각돼야 되고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저는 그리고 굉장히 눈에 띕니다. 예. 그리고 또 김재섭 의원, 초선 김재섭 의원이 그 표결을 방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게 반대하던 그런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죠.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계엄 내라는 뭐를 사전에 알고서 거기에 동조했느냐. 그거보다는 그날 12월 3일 밤 9시 반인가요? 네. 2분 동안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이미 보도가 됐죠. 그 2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 어쨌든 그 통화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2번이나 바꾸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가 저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범법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키라고 봅니다. 네. 결국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냐 마느냐도 그 통화의 내용에 따라 갖고 달라질 거고요. 만약 그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기 계엄군이 국회 앞에 가 있는데 이게 시민들이 막고 있고 의원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한다. 네네. 그러면서 의원이 만약 이거 계엄 해제 결의안을 계엄 해제 결의안을 만약 통과시키면 안 되니까 최대한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가 늦어지도록 좀 애를 써라라는 식의 통화가 만약 있었다고 하면은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요. 그 통화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다 하면은 뭐 그거 추경호 원내대표를 구속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법원도 영장을 발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예. 제가 취재한 강찬호 바로 위원님. 그렇습니다. 바로 그 2분 동안 통화했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내가 사전에 좀 너한테 알려주지를 못해서 미안하다.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얘기에서 2분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김재섭 의원이 뭐 추경호 의원하고 가까운 사람 전혀 아니잖아요. 비윤인데 실제로 지금 그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한테 공지한 내용을 보면 지금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 열 테니까 다 오시라 한 게 11시 33분에 한 게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의원들은 전부 그래요. 그거는 의원 만약에 우리를 표결 못하게 막을 요량이었다면 그런 공지가 아니고 일단 지금 국회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지 맞지.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건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추경호 의원이 막았다는 지금 증거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길 상황인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쪽으로 안성부터 정체가 시작됐고요. 안성 분기점에서 휴게소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한편 남사에서 수원까지는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신갈 분기점에서 죽전 휴게소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다음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인데요. 인제터널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서종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바란 부근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인데요. 문학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석수에서 시작된 정체가 광명가 터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서창 분기점에서 남동 부근까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이게 뭐 발부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후폭풍 각각 어떨 거라고 이건 짤막하게 좀 전망해 주세요. 뭐 상당히 굉장히 크다. 예. 그러니까 만약 일단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 통과가 될 거고요. 예. 그럼 이제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만약 발부가 되면은 일단 먼저 기각이 되면은 네. 당장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여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네.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발부가 되면 결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게 되기 이른바 때문에 그게 정당 해산 절차까지 그렇죠. 연결될 수 있다고 보세요. 해산에 이거 국민의힘은 진짜 네. 내란을 도운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훨씬 더 강하게 제기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키포인트에 올라 있는 그런 네. 셈입니다. 예. 만약에 원내대표라는 중요한 네. 직책이긴 한데 그분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가 일단 구속영장이 유무죄는 아닙니다만 그럼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정청래 대표가 많이 얘기했던 네. 정당 해산 이 부분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우선 법적으로는 몰라도 정치적으로 그런 공세가 훨씬 가능해지겠죠. 네네. 네, 굉장히 가능해지고 그렇더라도 요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뭐 지금 이렇게 윤 대통령을 내란으로 단죄할 수 있는 이런 네. 상황까지 오게 된 가장 큰 건 결국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파면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 파면 결정을 내린 가장 주심이 문영배 전 헌재 소장인데 이분이 최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부 위원 국민의힘 의원의 비위나 범죄가 드러나고 있더라고 해도 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등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당 전체를 내란 동조당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은 헌재나 법정이 아니고 국민의 선택, 정치적 선거를 통해서 네. 국민의힘이 정말 잘했나 잘못했나 따지면 되는 거지. 이거를 지금 제1야당을 설사 일부 의원 몇 명이 해산한다? 잘못을 했다 한들 네. 무엇보다도 당시 당대표 우두머리였던 한동훈이 그리고 의원들이 이끌고 들어가서 해제 표결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딴 사람도 아니고 바로 윤 대통령 파면한 헌재 소장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지나치다. 이건 내란 정당으로 간다는 건 지나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서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약에 구속영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유죄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것이 지금 딴 사람도 아니고 문영배 소장까지 인정했을 정도로 내란 정당 해산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이고요. 네.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될 경우에 인용이 된다면 그것은 정치적 공세는 좀 더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각이 된다면 그야말로 조은석 특검이 이루는 특검의 동력, 정당성, 권위 한꺼번에 다 와장창 무너진다. 이미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다 기각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상민 전 장관 하나만 지금 된 것뿐인데 그것도 자기가 사실은 관할권도 없는 단전 단수 문제를 논의한 거 요게 좀 드러났기 때문에 또 서슬퍼런 정권 초반에 또 그것이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된 네. 것이지 전반적으로 지금 그 특검이 지금 생각하는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고로 저는 누구냐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의원 기각이 될 경우 네. 특검의 그런 그 동력이 아주 크게 상실이 되고 조은석 특검 이분은 소문에 따르면 감사원장을 꿈꾸고 있다는데 아마 감사원장의 꿈도 물거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박찬수 대기자님. 하나만 짧게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그 정당 해산 문제에 대해서 예. 저도 기본적으로는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투표로 결정돼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네. 근데 2013년에 예. 통진당을 해산했지 않습니까? 헌재가. 네. 그때 이석기 의원의 발언 때문에 해산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석기 의원이 그때 당대표였습니까? 아닙니다. 당대표는 그때 이정희 대표였고 이석기 의원은 한 10명 의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한 명 의원의 어떤 반국가적 발언이 그 전체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통진당 당원들의 상당수가 옛날 과거 민혁당 당원으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왔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 결정을 헌재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죠. 네. 자, 사안을 통진당과 또 국민의힘 따져볼 필요도 있고요. 자, 그 연결은 제가 볼 네. 때가 말씀드려도 되는 것인지 반론을 네. 켜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네. 첫째는 이 통진당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인을 한 그리고 사실상 북한과 지금 내통이 돼 있거나 연결이 돼 있는 그러한 정황이 뚜렷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우선 그 자체로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규정을 만든 원래 독일 헌법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좀 봐야 된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더 강론이 있습니다만 오늘 강론을 싫어하시니까 그래요. 이 정도 총론에서 그치겠습니다. 다음 네.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이른바 국정안정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거둬들였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 재판중지법 중단을 사실상 요구했는데 일각에서는 정치권 일각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사실상 경고장 날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놨는데 박찬수 대기자님은 동의하세요? 저는 그 양쪽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당과 대통령 간에 약간 엇박자가 있었던 건 분명하고요. 네. 그러니까 당이 재판중지법이 너무 좀 섣부르게 당에서 앞서 나갔다라는 그런 대통령실의 불만이 보면 담겨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하기 전에 네. 이미 당에서 그런 대통령실의 기류를 알고서 재판중지법을 철회했거든요. 철회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기자회견 해갖고 다시 이걸 언급한 이유는 뭐냐. 저는 오히려 당보다는 그 대법원에 대한 그런 어떤 경고의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발언을 보면은 네. 헌법 80조에 따르면 이미 이건 문제가 안 된다. 근데 당에서 지금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나중에 진짜 대법원이 이런 헌법을 거스르고 그 재판 속개 결정을 내렸을 때 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 얘기는 그 대법원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은 그 재판 속개라든가 중단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대법원에 대해서 헌법의 정신에 따라갖고 이건 법원에서 정리해 주는 게 맞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 당에다보다는 자 그렇다면 강찬호 의원님 지금 박찬수 대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에다가 메시지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법원이 지금 헌법 84조에 이렇게 다 돼 있고 우리는 다수의 학자들이 그렇다고 견해를 여당은 갖고 있는데 이거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런 법은 필요 없는 것이고 했는데 문제는 강훈식 실장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법원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 이걸 입법할 수도 있다. 이건 그냥 꽃놀이패 아니에요? 그러니까 꽃놀이패가 아니라 정말 비겁하고 아주 정말 저는 국민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직은 법원이 그 칼을 안 들었는데 왜 우리가 그냥 애초부터 너 칼도 안 든 사람한테 칼 내려놔라. 칼 흔들면 안 된다. 칼을 들었을 때 입법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이미 그 얘기를 분석을 했어요. 왜 도대체 그 대통령실이 갑자기 재판중지법 논의를 중지하라라고 했는가. 세 가지 이유를 보통 분석이 되는데 첫 번째가 여론이에요.
이게 솔직히 여론이 어디를 봐도 이거 지금 재판 중지법을 도대체 여당이 강행을 해서 오로지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저게 위인 설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더군다나 이게 그 위헌 논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라는 거죠. 여론이 좋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헌재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위헌 법률이다 해가지고 만약 실제로 입법이 되는 순간 헌재에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헌재가 최근에 뭐 이제 진보 진영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도 이것이 100% 이거는 합헌이다라고 나가기가 어렵지. 그렇게 지금 속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봐도 그 헌재 그 헌법 조항만 보면 오히려 저 서울대 총장 지낸 헌법학자 그러니까 우리 아주 메이저라고 하실 수 있는 성락인 박 교수님 이런 분들은 이거는 소추는 재판 기소만 해당된다고 아예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무슨 진보 성향 몇 분은 또 이제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서울대 총장까지 지낸 분이라든가 또 많은 분들이 이거는 재판 기소만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 불안하죠. 만약에 이것이 위헌에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오히려 지금 법원이 알아서 지금 재판 안 하고 있는데 재판해도 된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칼도 안 들었는데 굳이 그 칼 움직이면 안 된다고 괜히 먼저 거기에다가 제동을 걸었다가 역공당해서 아예 더 큰 이제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이게 두 번째. 근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칼 진짜 들었을 때 막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1, 2의 부담을 상쇄하는 게 3번이에요. 3번 칼 들었을 때 이건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1, 2의 부담이 있더라도 하는데 지금은 칼을 안 들었으니까 1, 2의 부담을 상쇄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저는 당의 무슨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이 얘기 안 하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좀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현명치 못한 태도고요. 내심이 너무 정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게 포장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안 해도 돼요. 이 말 안 하면 그래도 대통령이 그 사법부를 존중을 하고 또 당에 너무 무리하게 대통령을 위한 과잉 충성에 제동을 거는구나 해서 박수 쳐줄 수도 있죠. 근데 너무 내심이 명확하게 드러났잖아.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함으로써 벌 점수를 스스로 까먹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심이 명확하게 드러난 게 아니라 내심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논란과 혼선이 계속되는 이유가 대법원이 정리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미 개별재판부는 헌법 84조 그 정신에 따라갔고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라고 서울고등법원장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법원이 하면은 계속 국민의힘은 재판 재개하자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것이 불필요한 어떤 정쟁과 혼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법원이 이제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첫째, 우선 대법원이 개별 판사들의 강찬수 의원님 짧게만. 개별 판사들의 판단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선거법 1심을 2년 2개월을 끄는데도 대법원이 그거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라고 강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것도요. 개별 고등법원이나 개별 판사들이 이건 내 재판인데 내가 보니까 국정 안정을 위해서 내가 잠시 멈출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내가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대법원이 못합니다. 오히려 대법원이 하면 그게 바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법원이 개별 판사들의 행동을 강제하는 독재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재판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계엄 2달 전, 그게 아마 국군의 날 만찬이었나 봐요. 계란말이도 만들어 놓고 오자마자 막 소폭 돌렸잖아요. 몇십 잔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은 그때 술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마치 틀린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뭐라 그랬냐? 곽 전 사령관이 한동훈 전 대표 잡아와라. 내가 총으로 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박찬수 대기자님 보기에 이 말의 진실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곽정근 전 사령관이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게 검찰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그날 우리 폭탄주만 많이 마셨지 별 얘기 없었지 않냐라고 부인하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인데 이거는 그만큼 이제 곽 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의 배신감이 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자기가 그 계엄을 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군대 동원을 자기가 지시했는데 대통령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다 군사령관들한테 넘겨버리니까 곽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생 진짜 군에서 이렇게 봉직해왔는데 이것 때문에 완전히 내란 중요 음모 피의자가 돼버리고 강제 입현 당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대통령이 또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못 참고 이제 갑자기 이제 얘기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보면은 이게 사실인 걸로 저는 보여지고 아마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걸 보면은 저는 윤 대통령이 그 13 그 계엄 당일에 2분 동안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통화하면서도 전 반드시 그 얘기만 하지 않았을 거다. 일반적인 얘기만 하지 않았을 거다. 굉장히 솔직하게 많은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정황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윤 대통령께서 강찬호 위원님. 속사포 래퍼였다면 아마 2분 동안에 야 이거 계엄은 이런 목적에서 했고 이런 저 방식으로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가지고 의원들을 어떻게 저지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계엄을 잘해보자라고 2분 동안 아주 래퍼처럼 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2분 동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없고 우선 추경호 원내대표가 따졌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게 뭐 이런 얘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야 미안하다. 내가 보안 때문에 너한테 얘기 못한 거 미안하다. 이러면 이거 흘러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정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2분 동안에 그냥 명석하게 딱딱딱 할 일 지시했으면 만약에 추경호 대표가 예서 했으면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의원들 보고 국회 오지 말라고 했어야죠. 그런데 바로 그다음에는 있는 본회의장 바로 옆에 그 예결위 회의장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의원총회를 하라고 했다는 거는 많은 의원들이 전혀 추경으로부터 투표를 방해하려는 의사를 느끼지 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렇게 대통령이 술을 많이 마시는 거 이건 공개 사실이고 그 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 총선에서 지고 그리고 또 사사건건 이제 입법 폭주에다가 줄타락하니까 술 맨날 먹으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아이씨 계엄이라도 해버릴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전혀 너무나 비현실적인 얘기니까 술 취하면 하는 얘기겠거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원 장관한테도 이제 그랬는데 김 장관도 처음에는 말리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가 빙의가 됐는지 동화가 됐는지 해서 이제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술을 먹으면 대통령의 말을 너무 막 해요. 저는 저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거예요. 국군의 날. 국군의 날인데 국군의 날이라기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건희의 날이에요. 그런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편인 여당조차도 그 당시 김건희 여사 이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 십상시든 비선을 단속하시고 한동훈 대표가 막 그러고 있을 때요.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캘린더에는 국군의 날인데 대통령은 건희의 날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이른바 속된 말로 발작이 좀 되셔가지고 군 장성들하고 먹으니까 이제 야 걔 데리고 와 내가 할게. 이랬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진담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그걸 그럼 장성들이 그럼 그 다음날 정말 데리고 와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술 먹고 과한 얘기한 것인데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바람에 괜히 법정에서 이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좀 그 증언을 끌려다가 역공을 당했다. 그래서 안타깝고 오늘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가 이걸 보고 참담하다 그랬습니다. 비통하고 참담하다. 비통하고 참담하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제가 딱 더 기자님. 그 윤 대통령의 전화통화 녹음이 여러 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만나본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말의 98% 90%를 윤 대통령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대표와의 전화통화도 2분 동안 윤 대통령 혼자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지시하는 것보다는 야 국회 결의안 막아라는 것들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다음에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추경호 대표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까지는 윤 대통령이 지시 못한 거죠. 지시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사용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점에 김정숙 여사 재수사 이거는 박찬수 대기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도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기사를 쭉 보니까 어쨌든 경찰이 그 당시에 이게 관본권이 사실은 그 옷값으로 지불이 돼 갖고서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런 그 관본권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것들은 경찰이 조금 더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이제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그 김정숙 여사 옷값은 아닌데
뭐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시겠죠. 보시겠지만 아니, 중요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 뭐 살인 사건이 나면 음주운전은 그 뒤로 경찰이 하면 안 되는 거고. 살인 사건보다 음주운전이 더 중요하죠. 예? 덜 중요하지만 그거 하지 말라고요. 수사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저는 그때 그러니까 이것도 하는 건데. 이 수사도 중요하다. 강찬호 의원님. 아니 제 말씀은 모든 네. 범죄는 다 검경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거는 그리고 중요한 수사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금 결국 국민의 국고로 지금 저 여사가 그때 여사가 지금 매번 명품 옷이니 뭐니 해갖고 그 여사 옷이 어떻게 바뀌나를 추적하는 유튜브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네. 그래갖고는 도대체 뭐 저렇게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당 출신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옷을 저렇게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군다나 지금 특활비 국민의 세금으로 쌌다 하면 이게 엄청난 사건이지 아닙니까? 일단은 의혹이죠. 그렇죠. 지금은. 의혹이죠. 그 사건이고 의혹인데 예. 그저 박찬수 의원께서 두께서도 이거는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 말씀하신 건 100% 맞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한겨레 신문을 존경하는 게 바로 김대중 정부 때 대형 스캔들이라는 게 뭡니까? 온로비였습니다. 네. 온로비였어요. 네. 바로 그것도 최순영 회장 부인. 보관대작 부인들이 네. 그렇게 옷 갖고 로비한 사건인데 김태정 검찰총장. 한겨레가 네. 특종했습니다. 저는 그 정신을 정말 지금도 높이 평가합니다. 한겨레를 높이 평가한다는 네. 말씀까지. 예, 한 말씀만 지금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온로비 사건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고 사실은 오보르자인 아니 오보가 아니라 김봉남이라는 이름만 알려냈죠. 깡들의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하나만 알려졌다는 게 나중에 이렇게 평가거든요. 지금까지 박찬수 대기자, 강찬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뉴스레터 K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지혜는 학교에 가기 전 먼저 집안일부터 시작합니다. 6년 전 머리에 쇠파이프가 떨어지는 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된 아빠, 그리고 선천적 지적장애가 있는 엄마.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돌보는 건 고스란히 지혜의 몫입니다. 작은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 한때는 마음의 문을 닫기도 했지만 꾸준한 심리 치료를 통해 지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지혜는 간호사의 꿈을 키우며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이젠 누군가를 위한 따뜻함으로 돌려주고 싶다는 지혜. 지혜의 작은 소망이 큰 꿈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에는 추웠지만 낮이 되면서 고기압의 성질이 바뀌었습니다. 동진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았고 남쪽 지역은 가장자리에 들었습니다. 고기압의 성질이 바뀌면서 예년 수준까지 낮 기온이 올랐습니다. 늦가을 정취 만끽하기에 괜찮았고요. 아침과 저녁에는 여벌의 외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15도 안팎까지 나니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안개가 주로 짙은 곳은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전북, 경북 지역입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질 수 있어서 공항 이용하실 분들은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이 되거나 그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지만 여전히 아침에는 춥겠습니다. 서울 6도, 대관령 영하 1도 등 2도에서 12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전주 20도 등 16에서 2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영하권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관측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9도, 습도는 45%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방향과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초당적인 처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에 불참한 채 내란 특검 수사에 항의하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연설 내내 박수와 연호로 호응하고 국민의힘은 보이콧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어머니와 오빠를 소환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갖는 것은 필연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대법원보다 낮은 적이 없고 경찰 신뢰도가 검찰보다 낮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18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말 시작된 일부 지점 근로감독에서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면서 초당적인 협조, 초당적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 대해서 민주당은 환호를 보내면서 호응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자리를 떴습니다. 에이펙과 국회 국정감사 이후 이제부터는 예산 정국이 펼쳐집니다. 향후 전국 전망 그리고 쟁점 법안 처리 전망.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과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김현정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자, 경주 에이펙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 일정이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이번 경주 에이펙에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에이플 한 95점. 95점. 이 정도는 주고 싶고요. 아, 예. 윤석열 정부와 비교한다고 하면 뭐 100점 또 200점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 4개월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준비해가지고 뭐 외신이나 전문가들도 다 호평일색으로 잘 치렀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기반해서 실질적인 또 성과들도 많이 이뤄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영혼까지 갈아넣으면서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네.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이펙 그 다자 회의와 뭐 각종 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 국가로 복귀한 것을 넘어 가지고 네. 세계를 선도하는 중심국으로 발돋움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아주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여준 아주 의미 있는 행사였다. 너무 잘 치렀다 이런 평가해 주셨고요. 자, 한미 관세 협상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일단 불확실성 완화하고 해소하고 선방했다 이런 긍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측과 미국 측 말이 좀 다른 부분, 네. 이거를 좀 문서화해야지 확실하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지원하는 특별법만으로는 안 되고 국회 비준동의 과정을 거쳐야지 그 내용이 좀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실 이게 에이펙 그 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용주의 관점에서 뚝심 있게 밀어붙여서 결국은 관세 협상도 타결도 했고 또 정말 30년 이상 수건이었던 핵잠 곤조 승인까지 받아내는 그 정말 역대급 성과를 이뤄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양국 간의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팩트시트와 MOU가 작성이 완료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정부가 이제 국회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들이 있잖아요. 뭐 대미투자 특별법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요청들을 이제 국회에서 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국회에서 협조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서 협조하면 될 문제이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게 아직 서명이 되지 않았다. 뭐 도장을 찍지 않았다. 내용을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또 하는데 그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팩트시트가 이번 주 안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강원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예, 그 나오면 확인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뭐 헌법 제60조 1항 근거로 해서 주요한 재정적 그 부담이 드는 거니까 조약 비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도 하는데 그거 포함해서 특별법이나 뭐 그 조약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때 정부에서 넘어온 다음에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은 그 특별법이나 조약이나 전부 다 과반수 이상의 동의면 되거든요. 뭐 어차피 사실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그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 대미 투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조속하게 좀 이렇게 제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 간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그 관세 적용 시점이 그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에 제출되고 통과가 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해서 관세가 15%로 내려오는 건데 그것이 늦어지면 12월로 늘어지면 한 달이 더 이제 지체가 되는 그만큼 이제 또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그 여야 간의 그 협조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특별법이 올라가는 시점이 관세 인하 시점이기 때문에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핵 추진 잠수함 건조하겠다. 이게 사실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인데 한미 안보협의회 회담 참석자 방한 중인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자, 뭐 반면에 또 이게 뭐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면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망들이 있는데 우리 김현정 의원님 보시기에 이거를 제안하게 된 뭐 배경이랄까 아니면 그 이후에 약간 또 뭐 뒷얘기랄까 이런 거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김영삼 정부 때부터 93년도부터 추진됐던 것인데 계속 미국에 이제 반대해서 그 해결하지 못했던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노무현 정부도 추진했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다 했는데 미국의 반대로 이제 하지 못했는데 보수층에서도 이제 수건으로 생각했던 그 내용이고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그 뭐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중국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한 것은 실수였다라고 또 비판하시던데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고도의 전략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핵잠 건조 관련된 것은 지난 그 미국과의 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네. 안건이었고 실무 협상의 주요한 안보 파트에서의 안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현정 의원님께서는 한미 원자력 협상 그 개정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진전된 상태에서 나온 얘기다. 그러니까 실무 협상이 안건이었는데 네. 타결되지 않았죠. 예, 그것을 이제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유의 그 돌파형 리더십으로 해결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이런 전략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네. 대중 봉쇄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보는 그 공개석상에서 그래 나는 미국과 같이 우리 동맹으로서 그런 핵잠 건조를 승인해 주면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을 탐지하는데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 미국 편을 들어주는 거죠. 트럼프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미국도 대중 봉쇄 전략에 방위비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전략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일부러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또 반면에 그러면 중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발할 것이라는 것도 당연히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그것은 이 핵잠 건조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고 네. 자주국방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중국도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뭐 한중 정상회담 때 그와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일부 이제 그 반발이 나왔지만 그거는 일상적인 비핵화의 원칙을 잘 이행해라 정도의 수준에서 멈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은 30년 이상 수건인 그 핵잠 건조 승인을 받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지금 중국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에이펙 기간 중에 한중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네. 양해각서라든지 통화 스와프 같은 게 있었는데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정작 북핵 문제, 해상 구조물, 하나오션 제재 같은 좀 굵직한 핵심적 이슈 관련해서는 별다른 결과물이 없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국민의힘은 뭐 빈술의 외교다 이런 평가도 내놓는데 네. 우리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한중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당론인 정당 같아요. 최근에 보면 너무 과도하게 그 비난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수 언론조차도 이제 그만 이제 그 정도 비난 그만하고 이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된다라고까지 사설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서해 구조물이라든지 한학령과 관련돼서 네네. 분명히 그 중국한테 그 제안을 했고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성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지난 3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 중심의 맹목적인 그 진영 외교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대단히 악화되어 있었잖아요. 그 관계를 복원하는 그 의미도 상당히 큰 자리였고 그 관계를 복원함과 동시에 미래에 이제 협력을 하자라는 것까지 나아갔으니까 네. 협력도 동반자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서로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 성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 또 구체적으로도 뭐 한중 간의 통화 스와프 70조 규모의 통화 스와프 또 기간도 연장을 또 했고 또 그 온라인 스캔 범죄에 대해서 공조하는 것도 합의도 했고 또 6개의 MOU까지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그 기반을 다진 것 외에도 실질적인 성과들도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중요한 성과가 있었던 것이죠. 네. 자, 오늘 시정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바로 AI 부분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새해 예산안은 AI 시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 의미부여.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 고속도로, 자신은 뭐 AI 고속도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적절한 어떤 시대적인 선택이라고 보세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은 우리 한국의 그 산업 구조가 보면 수출
수출 중심이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미중 간의 그런 무역 마찰이라든지 또 세계 경제가 되게 둔화되어 있어서 수출로만 가지고 가기에는 한계에 좀 봉착했다라는 진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네. 단순하게 뭐 자본이나 노동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성장 전략도 지금 유지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AI라고 이제 그 진단을 하고 네. 그 AI를 단순한 뭐 그 디지털 쪽의 그 투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그 의지 표현을 명확히 한 것이죠. 그래서 올해 예산보다 3배가 많은 이제 10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네. AI를 그 미래지향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키우겠다 이런 명확한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예산안 규모가 역대 최대 728조 원 규모입니다. 한 8%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뭐 국민의힘은 이 현금성 지원 예산이 삭감 1순위다 벼르고 있는데 그거에 전제된 마음속에 깔린 생각은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에 네. 정부 여당이 이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선거에 아주 유리한 예산을 짜는 게 아니냐 했더니 아까 이제 패널로 나왔던 강찬호 논설위원은 아니 그거는 상수라고 본래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튼 그거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야당은 보통 뭐 총력을 쓰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주장은 뭐 그 스스로가 이제 탄핵이 된 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62조 규모의 추경 통해 가지고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돈을 풀었었잖아요. 그 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세수가 역대 최대로 거친 그 재원으로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도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 지방선거 있는 6월 달에 있었을 지방선거 때문에 푼 겁니까? 그럼 그걸 똑같이 그걸 이제 되돌려 드리고 싶고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는 재정 건전성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무너진 내수와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것 또한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쓴 효과가 지금 올해 그 3분기에 보니까 그 경제 성장률이 1.2%로 해서 그 1%대로 회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6분기 중에 최고로 지금 올라가 있고요. 6분기 만에. 예. 최고 올라갔고 또 민간 소비도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그때 당시에 추경 통해 가지고 했던 그런 그게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은 확인도 되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그렇게 내수 진작을 통해서 경제를 선순환시키니까 세수가 더 많이 거쳐서 오히려 재정이 더 재정 건전성이 좋아졌다라는 것도 그런 사례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의 규모가 적달해서 적은 것이 건전재정이다 이런 공식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건전재정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그 부자 감세로 일관하면서 실제로는 내수 민생 이런 거를 그 방치한 것 때문에 100조의 세수 결손이 났잖아요. 결국은 건전재정을 얘기했지만 건전재정이 실패한 것은 윤석열 정부였다는 것이죠. 네. 자, 건전재정 이게 그 확장재정을 한다고 반드시 건전재정에 위배되는 건 아니다. 네. 이게 이제 경기를 선순환시키고 하면은 그 경기 회복에 따라서 더 좋은 경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가 당장 예산 심사 일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역시 여야가 계속 부딪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겠네요. 뭐 현금성 지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될 거라고 아무래도 지금 그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아마 저 지역사랑 상품권 그 1조 한 1,500억의 예산 관련해서 이게 뭐 현금성 살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얘기하시던데 그 관련해서는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지방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지방 정부의 그 장들이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그 지방 정부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예산을 증액할 것을 다 바라고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조 1,500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면 24조 정도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또 그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내수도 진작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좋아지면서 또 세수도 더 거치는 이런 선순환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런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현금 살포다 뭐 지역
그 뭐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 공세이고 민생과 경제는 도외시하는 그런 그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도외시해야 하는 그런 태도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시정연설 하루 앞둔 어제였죠.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비상계엄 당시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이런 건데 국민의힘 시정연설 보이콧했습니다. 네. 이 영장 청구가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왜 그 특검에서 하필이면 어제 그 구속영장 신청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보이콧 그 아주 중요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이렇게 보이콧하게 만들었나 아쉬운 측면이 오히려 더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만큼 특검은 뭐 정치적인 고려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수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장인의 일정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더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늘 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376번의 압수수색하고 뭐 체포동의안 막 그 국회로 보내고 할 때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뭐 저희 그 죄 없으면 수사받으라라고 하면서 그 오히려 그 검사의 그런 것들 표적 수사 저희가 봤을 때 표적 수사라고 했던 것을 두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들과 관련된 것들이 다신가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있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받는 혐의는 보니까 그 내란 주요 종사자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더라고요. 예. 그것은 정말 내란죄가 우리 그 형법상에 주어진 가장 큰 중범죄 아닙니까? 그 지금 윤석열도 내란죄의 수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주요 종사자로 있다라는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국회에 저도 담을 넘어서 넘어갔지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등 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표결에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의원들은 그 표결을 참여할 수 없도록 그 의총 장소를 국회 국회 당사 이렇게 서너 차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한 자체를 박탈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에 추경호 원내대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렇죠. 본인은 있죠. 이제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로 통일교에서 1억 받은 거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이 내란 종식 아닙니까? 내란 종식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법원에 그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소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그 공당의 그 의원으로서의 자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정부로 국민들부터 비판받는 것이 왜 자꾸 내란의 강을 넘지 못하고 윤호개인 정당으로 돌아가면서 내란을 자꾸 옹호하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을 받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 구속영장 신청한 거 가지고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이런 거를 보면서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비판할 거다.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죄 없으면 수사받으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수사받고 거기서 당당하게 자기가 소명하면 될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이 어제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시키는 등 사법개혁 드라이브 걸고 있습니다. 뭐 법원행정처를 어떻게 개편한다든지 폐지하는 이런 얘기도 이제 있고요. 어떤 방안으로 추진하는지 또 여기서 사법개혁에 법 왜곡죄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도 추진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 법원행정처 관련된 이제 그 사법행정 정상화 TF 같은 경우는 요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편만 다루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 이것은 사실은 법원행정처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난 21대 오래전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것이고 21대 때 이제 그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라든지 최기상 의원들도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직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법관에 대한 그 인사나 예산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재판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할 그 소지가 있다라는 비판이 쭉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이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 가칭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꿔서 법관이 아닌 비법관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오히려 재판의 독립을 더 보장해 주자라는 취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오히려 상권분립상의 사법부의 독립을 더 강화시키는 거고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더 돌려드리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와중에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이른바 국정안정법을 추진하겠다고 일요일 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뭐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는데 일각에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정청래 대표에게 경고한 거다. 이런 분석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사실 저도 그때 일요일 날 그 대변인 당번이어가지고 박수현 수석이 기자회견을 할 때 제가 옆에 같이 이제 배석을 하고 직접 들었었는데 그 박수현 수석의 그 정확한 워딩은 뭐였냐면 이게 사실은 그 재판중지법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그 법사위는 통과돼서 국회 본회의에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본인과 관련된 거니까 그 처리를 하지 말아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계속 국민의힘에서 재판을 재개하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정치 공사화를 하고 있으니까 박수원 수석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도 그 불을 떼면 물이 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그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 개인의 의견으로 재판중지법을 처리해야 된다는 그것을 그 당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가 상당히 강했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것처럼 그렇게 좀 그 언론 보도가 이렇게 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또 지금 에이펙의 후속 조치들이 되게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빠르게 당정이 같이 조율해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죠.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뭐 대통령은 지금 에이펙이라든지 관세 협상 후속 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쭉 뭐 경제라든지 이런 민생 현안들 이제 챙기려 그러는데 이게 또 재판 중지 이게 어떤 전국의 중심에 서 버리면 그런 것들 가려지고 국정 홍보도 안 된다 이런 차원도 있을 텐데 뭐라 그랬냐면 막판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만약에 법원이 재판 재개할 조짐 보이면 뭐 그때 가서 뭐 법안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당에서 대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를 너무 직설적으로 해버리니까 야 이거는 그냥 지금은 뭐 재판중지법 필요 없다 그러면서 결국 법원이 조금 움직임을 보이면 그때 법안 만들어서 봉쇄해버린다. 이거 너무 솔직하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굳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근데 뭐 사실은 헌법 제 84조하고 형사소송부와 246조에 근거해서 법원의 판단으로 지금 재판이 중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 사실 없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고등법원장이 그 유보적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당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하지 마라.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반 국민들이 정작 관심 많이 갖는 거는 이 부분 같아요. 정년 연장 문제. 민주당 차원에서 정년 연장 특위 첫 회의가 이제 최근에 열렸는데 어제였나요? 그 연내 입법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그 특위위원장께서 연내 입법 처리는 아니더라도 입법까지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처리는 안 되더라도 법안까지 만들 수 있겠다. 이게 약간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정년 연장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좀 사실은 논의가 많이 됐습니까? 그렇죠. 공론화가 많이 되어 있던 내용들이고 지난 대선 때 이제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했었죠. 이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이제 그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그 2033년을 이제 65세로 한 기준은 뭐냐면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늘어납니다. 그럼 현재 정년이 이제 60세니까 그 5년 사이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맞추는데 한꺼번에 이제 65세로 늘리면 뭐 저 기업이나 이런 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청년 고용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이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뭐 방법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론화나 수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걸 또 반대하는 입장이라든지 또는 그걸 단계적으로 늘림으로 인해서 청년 고용이나 이런 게 이제 약간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그 과정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연내에도 입법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채비도 이제는 여야가 슬슬 몸풀기에는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자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승패를 가른 관건은 뭐라고 보시는지 민주당은 어떤 점에 좀 이렇게 그 치중하고 강조하면서 유권자 마음을 얻어나갈 생각이신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세요. 여전히 지금 가장 시급해야 될 것은 내란 청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 통합하고 민생 경제 회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로 계속 지방선거에서도 가져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우리 당에서도 당에서 하는 국민주권 정당 국민 중심 정당을 표방했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경선도 투명하게 경선을 원칙으로 해서 투명하게 좀 진행하고 또 우리 관련된 그 공약들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반드시 내란 청산뿐만 아니라 내란 잔재까지도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내란 청산과 민생 경제를 챙기는 어떤 준비 과정이 될 것이다. 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이공계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다 이런 보고서가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 같은 게 나왔습니까? 예, 한국은행의 보고서인데요. 하느니 국내 교육기관, 연구소 그리고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이공계 석박사급 연구자 19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수치가 나왔는데요. 20대, 30대 이공계 전문가의 62%가 3년 내로 외국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한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답변이 많았는데 20대의 72.4% 그리고 30대는 61.1%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10% 정도는 각각 10% 정도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다고도 답변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40대 이상도 상당폭 탈한국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40대의 44.3%, 50대의 33.1%가 한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해외로 떠난 이공계 인력은 총 34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중 석박사급 엘리트 인력이 3분의 1 가까운 9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인력은 유입보다 유출이 더 큰 순유출국으로 이미 전환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 인도, 헝가리, 터키 등에 이어 5번째로 큰 유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막 모시고 와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인데 핵심은 이런 인재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일단 제 머릿속엔 떠오르는데 젊은 인력이 유출되는 게 이제
이런 거 아닌가요? 이제 성과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예. 연공 중심 보상 체계가 아직 있잖아요. 예, 그런 맞습니다. 게 영향을 미칩니까? 예,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연봉입니다. 네. 해외 이직을 원하는 국내 이공계 전문가의 66.7%가 금전적 이유를 제일 먼저 꼽았어요. 네. 한은은 성과가 아닌 근무 기간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구조도 문제를 삼았는데 수치를 좀 보면요. 해외 이공계 전문가는 13년 차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데 평균 36만 6천 달러입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19년 차에 최고 연봉을 받는데 3분의 1 수준인 12만 7천 달러입니다. 연봉의 절대치도 낮은데 최고 연봉에 도달하는 기간도 해외보다 6년이 더 긴 겁니다. 다만 금전적 이유가 전부는 아닙니다. 근무 환경이 해외에 비해서 열악한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네. 한은이 해외 체류 이공계 인력 778명까지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연구 환경과 분위기, 관련 인프라 등을 합친 연구 생태계인데 해외 전문가의 경우 국내 전문가보다 연구 생태계에서 1.64배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근무 여건은 1.61배, 연봉이 1.57배, 승진이 1.49배였습니다. 한은은 인적 자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성과에 기반한 유연한 임금 보상 체계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기술 창업 기반을 확충하고 정부가 우주항공, 방산 등 전략 기술도 개방해서 혁신 생태계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연구 개발비가 적다고 할 수 없는데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설계를 다시 해보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최근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대포통장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대포통장을 개설해서 제공을 해주면은 거액을 준다 이렇게 접근하는 범죄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요? 예, 경향신문이 직접 대포통장 개설책에 접근을 해 문의를 했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 우선 대포통장을 검색하니까 불법 광고 게시글들이 줄줄이 노출이 되고요. 네. 거기에 나온 한 광고 게시글을 통해서 SNS 계정에 연락을 해보니까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범죄 조직과 연루된 걸로 보이는 A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A씨는 어느 은행에 통장이 있느냐고 물어봤고요. 네. 또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정이 있냐고도 물었습니다. 코인 거래소에 계정이 있으면은 유통금액의 10%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10%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1억 원이 입금돼 있으면 1,000만 원 주겠다 이런 건데 통장만 제공하고 그 정도 거액 받을 수 있으면 당장 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만큼 사기 가능성도 높은 건데 그나마 또 조건이 있다면서요? 예, 이 조건이 있는데 네. 직접 중국으로 와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억 단위 돈이 입금된 뒤에 잠적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공동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경향신문 기자가 당연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감금 사건 등을 언급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네. 물어보면서 이제 납치돼서 불법적인 일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 A 씨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런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무식하지 않다? 그래요. 예. 자, 대포 통장 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불법적인 건데, 자 그리고 자신들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또 이제 범죄 수익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 근데 대포 통장마다 또 그 용도가 다양하다고 해요. 그게 예. 무슨 얘기입니까? 통장별로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코인 거래에 쓰이는 통장이면은 코인장이라고 하고요. 네. 범죄 적발 위험이 적으면 안전장, 그리고 적발 위험이 크면은 테크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익도 다 다른데요. 코인장은 수익의 10%, 안전장은 보통 150에서 200만 원, 테크장은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범죄 조직은 통장 대여 사실이 발각돼도 처벌 수위가 기소유예나 벌금 300만 원 정도라면서 심지어 벌금을 부과받더라도 대신 처리해준다고 유인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범죄 조직에 넘어간 계좌는 결국 금융범죄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게 되니까 결코 응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대포 통장 거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적발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 통장 범죄로 붙잡힌 이들이 33,074명인데요. 2023년 7,924명에서 네. 2024년 5,639명으로 감소를 했는데 네. 올해의 경우는 8월까지 5,860명으로 벌써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업계에서는 대포 통장 근절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데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범죄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돈을 받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중간에 누군가를 속이거나 인출책을 섭외해서 융통한다면서 범죄에 악용되는 중간 계좌를 쓰지 못하게 해야 피싱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느새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독감 확산세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가 지난해보다 2달 먼저 발령이 됐는데요. 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의심 환자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질병당국은 올겨울 독감 유행이 지난 10년 사이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지난달 19일에서 25일 사이에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13.6명입니다. 네. 근데 지난해에는 같은 기간 3.9명 수준이었거든요. 3배 이상 높은 겁니다. 특히 7세에서 12살 환자가 31.6명, 1살에서 6살까지가 25.8명으로 소아 청소년에서 특히 독감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이 특히 이제 유의를 해서 아이들 좀 건강 챙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입원 환자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 병원급 의료기관 221곳의 독감 입원 환자 감시 결과 입원 환자가 98명이었습니다. 지난절기 같은 기간 13명에 비교하면 7.5배 많은 수준입니다. 누적 입원 환자도 377명으로 73명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5배가 넘게 많습니다. 네. 일본, 홍콩, 태국 등 주변국들도 지난해보다 일찍 독감 유행이 시작된 상태라서 고위험군인 어린이와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백신 접종을 서두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까지 접종률은 65세 이상이 60.5%, 어린이는 40.5%입니다. 당국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고열 등 증상이 있을 땐 출근이나 등교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중요하죠. 자, 마지막 주제는 트렌드 관련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러닝 열풍 대단한데요. 근데 최근에는 디즈니 런이다, 마블 런이다 이렇게 하면서 2030 세대에게 친숙한 캐릭터 내세운 달리기 대회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달리기가 일상 속에 자리를 잡았는데 네. 달리기 대회가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는 결과입니다. 네. 과거에는 주로 언론사나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등 스포츠 브랜드 중심으로 대회가 열렸다면 최근에는 유통이나 식품 업체도 직접 행사 기획이나 운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상업적인 요소가 좀 끼어들었군요. 예. 그런 스포츠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식품 유통업체까지 끼어들었다는 건데 기존 달리기 대회하고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진입 장벽이 좀 낮아졌는데요. 기존 네. 달리기 대회가 하프 코스 그리고 풀 코스에 방점을 뒀다면은 네. 최근에는 5km 또는 10km 정도로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고요. 초보자나 가족 단위 참가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캐릭터랑 지식 재산권을 결합한 대회도 늘어났는데 최근에 올리브 영의 산리오 캐릭터랑 협업한 큐티런이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런, 미니 언즈런 등 친숙한 캐릭터를 내세운 행사가 부쩍 늘었습니다. 네.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 굿즈를 받거나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남기는 등 놀이적인 요소가 결합이 돼 있습니다.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SNS 등에서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과 결합한 달리기 대회도 눈에 띄는데요. 롯데 웰푸드는 지난 8월 아이스크림인 설레임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설레임런을 열었고요. 네. 굽네 치킨을 운영하는 GM푸드도 참가자들이 치킨 머리띠를 쓰고 오븐을 모티브로 한 코스를 달리는 굽네 오븐런을 개최했습니다. 네. 보통 여의도 한 바퀴를 뛰면 8km 정도 되거든요. 러너들이 보통 고구마 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최근 비비고가 여의도 모양을 만두에 비유해서 네. 여의도 만두런을 완주를 한 뒤에 기록을 인증하면은 만두 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큰 예산 안 들이고 홍보하는 약간 얄미운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헷갈리고 어려운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립니다. 손변이 정해드림.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나눠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손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정해 주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정해드릴 유익한 법 이야기는 바로 네네.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시작된 이 식욕 억제제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에 대해서 이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요. 비만 치료제 오남용 관련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위고비라든지 오젬픽이라든지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정부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해요. 비만 치료제 단속 이게 왜 하는 거죠? 네, 아마 주변에서 나 좀 살 뺐어라고 하면서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좀 그러니까요. 많이 봤을 거고요. 네네. 이런 신종 비만 치료제가 다이어트, 비만 치료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제는 뭐 먹는 약까지 개발이 돼서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어느 네.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비만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단순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안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병원에서 일단 살 수 있는 게 크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에게 원내 제조, 그러니까 원내 조제 행위를 이제 단속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방침도 세워져 있는 것이고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고 있지만 누구라도 살 빼기 위해서 위고비를 맞아서는 안 된다. 적정한 수준과 기준이 있고 네. 그리고 본인의 신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부작용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오남용에 대한 어떤 경고를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적절하게 이게 처방돼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오남용 되고 있으니까 단속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일단의 처방 기준은 대강 나와 있습니다. 네네. BMI 이제 30 이상을 우리가 이제 비만 환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요. 그거보다 좀 낮은 27에서 30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치료제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식욕 감소를 일으키는 이제 수용체를 이제 포적하거나 네. 췌장에서 인슐린 방출을 좀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게 위고비인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사람에게 억제하고 이 인슐린을 방출하게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조금 매스컴을 느낀다. 부작용. 좀 토할 것 같다. 너무 심한 설사가 나온다. 예. 이렇게 이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췌장염이라든가 장폐색이라든가 조금 더 심각한 어떤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요. 무분별하게 이걸 쉽게 처방받아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정상 체중인 분들도 너무 많고 심지어 마른 사람들까지 맡고 있다라는 점이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뚱뚱하다는 게 되게 상대적인 게 남들이 보기에는 말랐는데 나 위고비 먹고 있어 뭐 이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이제 복용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는 어떤 정상적인 처방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게 뭐 비정상적인 처방 과정이 많다는 그런 뜻도 됩니까? 일단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문제는 병원에서 까다롭게 처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BMI 30을 말씀드렸지만 훨씬 밑 수치에도 처방을 하게 되는 구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병원에도 거고요. 온정주의가 있나요? 살 빼겠다는데 또 안 해주기도 뭐하고. 이게 이런 기준이 네. 단순한 권고이지 이걸 위반했다고 그래서 위법이다, 처벌한다, 제재한다 이런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원하면 처방해 줄게 이런 현실들이 많다는 거고요. 소위 위고비 성지 병원이라고 알려진 곳들이 있습니다. 막 쉽게 끊어주는데요. 네, 쉽게인데요. 이 처방부터 구매까지 5분이 걸리지 않아서 네. 환자들로 북적이는 위고비만 팔아서도 영업이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 되게 병원들이 비싸던데요, 또. 있고요. 이런 의사들도 뭐 예를 들면 갑상선 질환이 있느냐, 갑상선 암 가족력이 없느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문제는 하겠지만 네. 아주 까다롭게 처방하지 않다 보니 실질적으로 보통 체중인 분들도 시간만 내서 가면 처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위고비는 처음 했을 때는 가장 낮은 용량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또 많은 용량부터 맞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의학분업의 취지가 의사는 처방하고 복약 지도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건 약사가 다시 한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작용 설명도 마찬가지로.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환자는 수십 명인데 이 설명을 하기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만 2세 미만 아동의 처방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 69건 12세 미만 초등학생들도 맡고 있다는 거고요. 임산부도 194건이나 처방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병원의 진료 과목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과에서도 처방하고 비뇨기과, 피부과, 안과, 치과, 정형외과 사실은 종목 그 진료 가리지 않고 이렇게 수천 건이 처방되고 있고 날로 더 많은 처방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또 약을 직접 판매하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사실상 처방 없이 약을 판매하는 의약분업 위반 사례도 이제 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원칙적으로 의약분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방만 의사가 해주고 이 약은 약국에서 사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병원 자체에서 이것을 생략하는 거죠. 그냥 병원에서 판매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에는 이렇게 원해 조제가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은 약국이 없는 지역, 뭐 시골 진짜 이런데 병원이 없는 데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또 재난 발생 이렇게 원내 제조나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그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약 자체가 아주 저렴한 약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고가이고 그리고 비급여 의약품이다 보니까 한 달로 치면 뭐 40에서 60, 뭐 30에서 60 요 정도 이렇게 처방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제 지불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의약분업의 원칙은 병원에서는 이 교육시키거나 시범할 때만 주사를 직접 하고 남은 건 또 환자가 가져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약분업의 예외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약을 직접 병원에서 판매하는 것은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이제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례도 또 있다고 해요. 한 연예인이 당신이 위고비 처방받으면 싸게 받을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위고비 대리 처방 제안을 받았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당연히 불법이잖아요. 네, 뭐 이 위고비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 의약품이나 이런 대리 처방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체가 의료법과 약사법 대리 위반에 시험이라는 건 내가 들어봤는데 대리 시험도 불법이고 모든 대리는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의 대리만 착한 대리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불법이고요. 실제로 지금은 그리고 이렇게 위고비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비만 환자라고 하더라도 더 싸게 사지는 못해요.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뭔가 살 빼는 어떤 간이한 도구로 보시는 게 아니라 치료와 병원과 약사의 지도가 필요한 약이라고 생각하면 대리로 구매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해외 직구로 위고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또 관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위고비 직구를 검색하면 직구 사이트와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는 텔레그램 판매책들에 줄줄이 검색되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이쪽하고 수수료를 떼는 거군요. 네,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고비는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고 특히 그 가정에서 누구에게도 주사 맞는 법, 적정한 용량, 부작용 설명을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의해서는 또 그 약이 실제 직구로 왔을 때 정품인지 가짜인지 건강을 해치는지 복제품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본인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가 이제부터는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의료의약품으로 이제 지정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지정하면 앞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첫 번째는 포장지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라고 반드시 표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 처방이 없이 받지 못합니다. 예외 네. 지역에서도 의사를 꼭 만나서 물어보고 의사의 판단을 받고 처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화되도록 이 무분별하게 네. 더군다나 미성년자들이 함부로 이렇게 살 수 없도록 이렇게 필수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손정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런 조치만 해도 실제 오남용 막는데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비만 치료제는 다방면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네. 비만은 치료해야 되는 질병으로서 관리 감독해야 되고요. 많은 성인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단순히 비만 치료를 비급여 형태로 이렇게 수십만 원만 주면 내가 살을 뺄 수 있고 식욕을 쉽게 억제할 수 있어 이런 개념보다는 진짜 비만인 분들은 치료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식욕 억제제에 중독되거나 네. 계속적으로 이제 오남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일정 부분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위반했을 때 제재하는 규정이 필요한 거죠. 네. 포장에 이렇게 오남용 우려를 경고하고 의사의 면담이 필수적으로 하더라도 의사한테 제재를 못한다면 이거는 또다시 어떤 아까 말한 성지 병원에 맡기는 어렵다.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최소한의 기준, 마른 사람까지는 맡게 하지 말자. 그런 논의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후반부에 얘기했던 이 해외 직구 있잖아요. 이 부분을 막는 거는 우리가 특정한 약품들 사람들이 많이 오남용하는 것 본래는 의사 처방을 거쳐야 하는데 해외 직구를 통해서 처방을 안 받는 이런 것들을 막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과 향정신성 의약품은요. 직구로 구매하면 처벌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실제 뭐 예를 들면 성기능 장애를 하는 그런 약 같은 걸 태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서 직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확장시킬 수는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국민 보건상 네. 온당하지 않다는 거죠. 병원에서 처방해서 약국에서 사는 약도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출처를 불분명한 해에서 온다는 것은 우리 국민 건강에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요즘은 마약을 위장해서 이런 걸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관리 감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울러 이런 비만 치료제들과 유사한 모양 이름 가진 일반 식품도 온라인상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식욕 억제제, 음료에 먹는 위고비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일단 부당 광고입니다. 허위 가장 광고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은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이고요. 네. 다만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 과징금을 받은 곳 이렇게 이제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워낙에 잘 팔리니까 그냥 우린 과징금 내고 계속 영업할게. 그러다 보니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마치 위고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 식품에 이렇게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적발되더라도 상당 부분 제재가 적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업정지 당하고 또 팔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니 정부에서는 이런 과장 광고 이런 것들 뚜렷하게 법적으로 규제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과장 광고까지도 잘 규제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유다빈 밴드의 레터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시들지